2001년 5월 평화로운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 재능있고 빛나는 26세의 그래픽 디자이너 박소연 씨의 꿈에 그리던 결혼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그 중요한 날을 위해 방 안에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소연 씨는 약혼자 김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의 맑은 목소리에는 행복과 마지막 계획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춘천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봄의 서늘한 공기는 주위산에서 불어오는 꽃과 풀 내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 씨는 결혼식의 마지막 장식품을 챙기기 위해 어머니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어머니는 딸이 일이 바쁘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전화는 끝없는 희망 없는 신호음 속으로 사라져갈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약혼녀와 여러 번 연락이 닿지 않자 김민준 씨는 그녀의 작고 예쁜 아파트로 차를 몰았습니다. 불안감은 그의 가슴 속에서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침묵만이 답할 뿐이었습니다. 방은 이상할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그녀가 평소에 들고 다니던 핸드백은 소파 위에 그대로 있었고 그 안에는 지갑, 신분증, 은행 카드가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아침 식사가 그대로 있었, 고커피는 반만 마신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날 아침 어느 한순간에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민준 씨의 심장은 누군가에게 꽉 쥐어진 듯 했습니다. 그는 모든 방을 뛰어다녔지만 소연 씨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초기 수색은 가족과 친구들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공원, 단골, 카페, 그녀가 갈 만한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는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후 수백 명의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대규모 수색에 참여하여 숲과 산의 모든 평방미터를 샅샅이 뒤지고 아름다운 의암호의 구석구석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년 후 2006년 어느 쓸쓸한 오후 박 씨 가족의 창고에 먼지 쌓인 낡은 컴퓨터가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죽은 듯했던 그 기계 속에서 반세기 동안 묻혀있던 소름 끼치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며 그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에 대한 모든 추측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신부 박소연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낡은 컴퓨터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진실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혹했을까요? 오늘은 적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현대 범죄 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잊을 수 없는 사건 중 하나이며 사랑과 집착 그리고 무생물의 코드 속에서 발견된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올 세부 사항들은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할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막 벗어난 나라는 새로운 활력과 도약의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회복세에 있었고 닷컴 버블이 일었으며 고속 인터넷이 각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하며 기술에 능통한 젊고 역동적인 세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은 오늘날에 비하면 아직 초기 단계였습니다. 휴대폰은 주로 폴더폰이었고 주 기능은 통화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은 주로 ICQ나 MSN, 메신저 같은 채팅 프로그램이 설치된 부피가 큰 데스크톱 컴퓨터를 통해 보급되었습니다. 미디어는 여전히 종이신문과 대형 TV 채널이 지배했고 정보는 소셜미디어 시대처럼 즉각적이고 다각적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춘천은 당시 호수와 산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평화로운 관광도시였습니다. 인구는 그리 많지 않았고 생활 리듬은 느렸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제는 주로 관광과 농업에 의존했습니다. 도심 지역은 현대화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주거 지역은 여전히 작은 골목과 이웃들이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아는 다닥다닥 붙은 집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보안 및 통신 시스템 또한 시대상을 반영했습니다. 경찰은 주로 진술 청취, 현장 감식 증인, 탐문과 같은 전통적인 수사 방법에 의존했습니다. CCTV는 사치품이었고 은행이나 관공서와 같은 주요 장소에만 설치되었을 뿐모든 길과 골목을 커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수사에 수많은 사각지대를 만들어 실종자 추적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가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두 개인뿐만 아니라 양가 전체의 중대사로 여겨졌습니다.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많이 발전했지만 여성이 가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편견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춘천과 같이 평화로운 곳에서는 개인의 안전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거의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박소연 씨의 사건은 이처럼 옛것과 새것 기존의 평화로움과 변화하는 사회의 불안한 싹 사이에 과도기적인 사회 배경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기술이 연결의 도구인 동시에 가장 어두운 비밀을 숨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사건 발생 1년 전 의암호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에서 김민주 씨는 박소연 씨에게 무릎을 꿇고 청혼했습니다. 이는 대학 시절부터 시작된 3년간의 아름다운 연애의 정점이었습니다. 26세의 박소연 씨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1975년 8월 15일 춘천의 평범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공무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연 씨는 키가 약 165cm의 날씬한 몸매 길고 윤기 나는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특징은 총명함과 낙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밝은 눈과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시내의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창의성과 열정을 사랑했고 수입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독립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성격 면에서 소연 씨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면서도 매우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독서와 주말 호숫가 산책을 즐겼고 사진에 대한 특별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아버지의 낡은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며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소연 씨는 정이 많은 사람으로 항상 가족과 친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가치를 믿으면서도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고 항상 자신의 경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족은 소연 씨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버지 박동일 씨 55세는 전직 경찰관으로 엄격하지만 딸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어머니 이은숙 씨 52세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로 온화하며 항상 딸의 마음을 터놓는 친구였습니다. 소연 씨와 부모님의 관계는 매우 돈독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남동생 박지성 군이 있었는데 그는 누나를 매우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녀의 약혼자 김민준 씨 28세는 유망한 젊은 건축가였습니다. 그들은 공통의 친구를 통해 만나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민준 씨는 성숙하고 침착하며 소연 씨를 극진히 사랑하는 남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양가 모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소연 씨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친한 친구인 최하나 씨와 강유진 씨가 있었는데 그들은 자주 만나 모든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 중에는 꽤 특별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IT 전문가인 이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소연 씨가 컴퓨터와 디자인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좋은 친구이자 열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소연 씨의 삶은 재정적으로 꽤 안정적이었고 작지만 아늑한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버스로 출퇴근했습니다. 최근 그녀의 삶에는 결혼 준비로 바쁜 것 외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녀와 민준 씨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갈 계획을 세웠고 예쁜 정원이 있는 작은 집을 꿈꿨습니다. 그녀의 운명적인 계획은 2001년 5월 12일에 열릴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행사에 모든 마음과 기대를 쏟아부었습니다. 웨딩드레스부터 식장하객 명단까지 모든 것을 그녀 혼자서 꼼꼼히 챙겼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모두 그녀를 지지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실종되기 전날 그녀는 전통에 따라 그날 저녁 친정으로 가져갈 몇 벌의 옷과 개인 소지품이 든 작은 여행 가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통화하며 필요한 것들을 당부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친구 이지훈 씨에게 청첩장 디자인 파일을 마지막으로 확인해달라고 채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그 대화들, 그 계획들, 그 꿈들이 5월 10일에 영원히 멈출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녀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운명의 날 2001년 5월 10일 목요일, 그날 춘천의 날씨는 완벽하게 좋았습니다. 기온은 약 20도였고 공기는 맑았으며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 고호수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이 상쾌함을 더했습니다. 박씨 가족에게 이날은 큰딸의 경사를 앞둔 마지막 설렘과 분주함으로 가득 찬 날이었습니다. 모두의 기분은 들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7시 경소연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타서 창가에 앉아 나무가 늘어선 거리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이은숙 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의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두 모녀의 대화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준비해줘요. 저녁에 갈게요. 소연 씨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토스트 한 조각으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컴퓨터 앞에서 디자인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오전 9시경 그녀는 결혼식에 쓸 마지막 꽃다발을 주문하기 위해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꽃집 주인은 나중에 소연 씨가 매우 행복해 보였고 반짝이는 눈으로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걱정이나 불안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오전 11시경 소연 씨는 약혼자 김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약 15분간 통화했으며 주로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사랑의 말과 농담을 나누었습니다. 민준 씨는 서울의 건설 현장에 있었고 다음날 저녁 춘천으로 돌아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으로 확인된 통화였습니다. 오후 1시경 한 이웃이 작은 쇼핑백을 들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소연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 숙여 인사했고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상 징후는 오후 4시경에 나타났습니다. 이은숙 씨는 딸에게 오후 5시에 웨딩 케이크를 찾으러 빵집에서 만나자고 상기시키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소연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바쁘거나 전화를 두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빵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5시, 6시가 되어도 소연 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 역시 정오 이후로 소연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혼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7시 경희망 없는 기다림 끝에 이 씨와 남편 박 씨는 소연 씨의 아파트로 직접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안에 불은 켜져 있었지만 노크 소리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불안감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박 씨가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을 때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목격한 것은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아파트는 깔끔하고 깨끗했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는 켜져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에는 미완성된 디자인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소연 씨의 핸드백과 지갑은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침에 신었던 신발은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인 소지품은 모두 그곳에 있었고 오직 주인만이 사라졌습니다. 이 씨의 첫 반응은 마비될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침실 욕실로 달려가며 절망적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박 씨는 신속하게 이상한 점을 감지했습니다. 다툼의 흔적도 흐트러진 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소연 씨가 몇 분 전에 막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민준 씨와 소연 씨의 친한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밤 바로 가족들의 자발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병원작은 파출소 그녀가 갈 만한 곳들을 나누어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밤 11시 거의 4시간 동안의 혼란스러운 수색 끝에 박 씨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는 수화기를 들어 춘천경찰서에 딸의 실종을 공식적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때는 소연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9시간 이상이 지난 후였습니다. 실종자 수색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가족의 혼란과 헛된 희망 속에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들이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박 씨의 전화 후 약 30분, 즉 자정이 거의 다 되어서 노련한 최영진 경위가 이끄는 수사팀이 박소연 씨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40대 초반의 근심 어린 표정을 한 최 경위는 초기 보고를 듣고 즉시 사건의 기묘함을 감지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모든 재산과 신분증을 남겨두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현장 감식을 꼼꼼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를 통제하고 거실과 부엌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마시다만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침실에는 웨딩드레스가 여전히 위엄있게 걸려 있었습니다. 침대는 단정했고 옷장에는 뒤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감식팀은 분말을 뿌려 곳곳에서 지문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연 씨, 민준 씨, 그리고 몇몇 친구들의 지문은 많이 발견했지 만낯선 지문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의 DNA를 찾기 위해 머리카락과 섬유 조각을 수집했지만 초기 결과는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침입이나 다툼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출입문에는 강제로 연 흔적이 없었고 창문은 안에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현장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그날 밤 바로 경찰은 가족 구성원들을 상대로 상세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박 씨는 고통스러웠지만 사건 발견 과정을 최대한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 씨는 흐느껴 울었고 그녀의 진술은 감정 때문에 끊겼습니다. 김민준 씨도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초췌하고 절망적인 모습이었으며 소연 씨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진술은 일치했고 큰 모순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소연 씨의 학력, 직업, 사회적, 관계, 재정 상황 등 신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과도 빚도 없었으며 약물 사용이나 정신 건강 문제의 징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건강하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수사는 신속하게 확대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최 경위는 수사관들을 소연 씨의 직장으로 보내 모든 동료를 면담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소연 씨가 성실하고 사교적인 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그녀는 결혼 준비로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밝았고 누구와도 스트레스나 갈등의 징후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절친한 친구인 최하나 씨와 강유진 씨도 면담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최근의 대화 결혼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소연 씨가 민준 씨를 매우 사랑했고 그녀가 스스로 떠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지훈이라는 친구도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극도로 슬퍼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소연 씨와 대화한 것은 그녀가 실종된 날 정오에 디자인 파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나눈 채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탐문했지만 그날 소연 씨의 아파트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의심스러운 사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춘천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수색이 전개되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온 500명 이상의 경찰과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K9 경찰견팀이 소연 씨의 개인 소지품에서 냄새를 맡아 흔적을 추적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주변의 숲과 언덕을 삽사치 뒤졌습니다. 전문 잠수팀이 의암호와 인근강으로 파견되어 소나 장비를 이용해 물속을 수색했습니다. 수색은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몇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도심 지역에 있는 소수의 CCTV 영상을 모두 수집하여 분석했지만 그녀가 꽃집을 나선 후의 모습이 담긴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재정조사 역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는 실종된 날 아침 이후로 아무런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생명보험 계약이 있었다 해도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많은 단서들이 나타났다가 막다른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소연 씨가 실종된 지 며칠 후 한 택시기사가 그녀와 닮은 여성을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태워줬다고 제보했습니다. 경찰은 며칠 동안 승객 명단과 터미널의 CCTV를 확인했지만 결국 착오였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 다른 단서는 호숫가 근처에서 발견된 스카프였는데 가족들은 그것이 소연 씨 것과 비슷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DNA 검사 후 경찰은 그것이 그녀의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세 가지 주요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가설, 소연 씨가 자발적으로 떠났다. 그녀가 결혼 전 스트레스 콜드 피트를 받아 도망치기로 결심했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흔적이 없는 현장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돈신분증 옷을 가져가지 않았고 그녀의 성격상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할 사람이 아니라는 강력한 반박 증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 그녀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 호수에 빠지거나 숲에서 길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규모 수색을 하고도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가설, 그녀가 납치나 살인과 같은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다.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전문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약혼자 김민준 씨는 자연스럽게 주요 용의자가 되었지만 그는 소연 씨가 실종될 당시 서울에 있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이는 여러 동료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빠르게 받았습니다. 여러 주요 신문이 결혼식 전날 사라진 미스터리한 신부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최경희의 수사팀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었습니다. 소연 씨가 불륜 관계에 있었다거나 빈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등 수많은 헛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러한 추측들은 가족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수사 과정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소연 씨의 가족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잃은 슬픔, 언론의 집요한 취재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길고 긴 5년이 흘렀습니다. 박소연 씨의 사건은 점차 잊혀져 춘천경찰서 기록보관소에서 먼지 쌓인 미제 사건 콜드케이스 되었습니다. 최영진 경위는 여전히 이 사건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새로운 단서가 없어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박 씨 가족은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집은 마치 소연 씨가 잠시 외출한 것처럼 그녀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남동생 박지성 군은 이제 정보통신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누나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2006년 5월 어느 오후 창고를 청소하던 지성 군은 누나의 낡은 데스크톱 컴퓨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색된 상아색 케이스의 육중한 기계였습니다. 애틋한 그리움에 이끌려 지성 군은 그가 사랑했던 누나에 대한 오래된 사진과 추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컴퓨터를 다시 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지성 군의 놀라움 속에서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그는 폴더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졸업 프로젝트라는 매우 이상한 이름의 압축 파일이었는데 시스템 폴더 깊숙이 숨겨져 있었고 비밀번호로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지성 군은 누나의 익숙한 비밀번호 몇 개 생일약 혼자 이름 등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에 그는 컴퓨터를 경찰서로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경찰관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것이 단지 오래된 개인 파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성군이 5년 전 사건 담당자였던 최경희를 만나게 해달라고 완강히 요구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마에 주름이 더 깊어진 최경희는 즉시 이 발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컴퓨터를 사이버 범죄 수사팀으로 이관했습니다. 5년 동안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덕분에 전문가들은 비밀번호를 해독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압축 파일이 풀렸을 때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졸업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암호화된 일기장처럼 소연 씨가 마지막 몇 달 동안의 내밀한 생각들을 기록한 여러 개의 텍스트 파일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것은 오래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의 채팅 기록 챗 럭 파일이 담긴 하위 폴더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드드라이브 전체의 사본을 만들고 심층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드드라이브의 빈 공간에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삭제된 채팅 기록바로 2001년 5월 10일 운명에 그날 오후의 채팅 기록을 복구해냈습니다. 분석 결과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익숙한 이름 하나가 전혀 다른 역할로 갑자기 나타났고 그 이름은 지난 5년 동안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즉시 가족에게 통보되었습니다. 최경희의 통보를 들은 이 씨는 쓰러졌습니다. 박 씨는 넛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물어가는 듯했던 슬픔이 다시 파헤쳐졌고 처음보다 더욱 잔인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했던 수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수사 방향은 즉시 180도 바뀌었습니다. 자발적 가출이나 불의의 사고라는 가설은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정교하게 위장된 살인사건이라는 단 하나의 시나리오에 집중했습니다. 대중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언론도 다시 취재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신중하게 공식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의문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소연 씨와 대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그 사람은 그것을 고의로 삭제했을까? 새로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한 수사팀은 전례 없는 규모와 결의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최경희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범죄 심리 분석가와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을 추가로 초빙했습니다. 범죄 심리 분석가들은 복원된 일기와 채팅 내용을 읽은 후 신속하게 용의자의 프로필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나 낯선 사람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분명히 소연 씨와 아는 사이, 심지어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동기는 집착, 질투, 그리고 보답받지 못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인물은 지능이 있고 흔적을 숨길 기술적 지식이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경찰과 가족을 속일 수 있을 만큼 감정 통제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유사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했지만 수법과 특징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는 이것이 범인의 처음이자 마지막 범죄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은 한 이름에 쏠렸습니다. 바로 소연 씨가 이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었던 IT 전문가 친구 이지훈이었습니다. 당시 33세였던 이지훈은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성공한 IT 팀장이었고 결혼하여 아들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채팅으로 소연 씨와 마지막으로 대화한 사람이었고 컴퓨터에서 흔적을 지울 지식이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원된 채팅 내용이 그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전혀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지훈에 대한 비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고 지난 5년간의 신상 재정 상태 인간관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연 씨가 실종된 날 그의 알리바이 또한 매우 모호했습니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서 일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아무도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컴퓨터 하드드라이브가 낡아 일부 데이터가 손상되어 완전히 복구할 수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증인들의 진술도 더 이상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여론과 언론의 압박은 점점 커져갔고 경찰에게 신속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소연 씨의 가족은 정의가 곧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과 잔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컴퓨터가 해독되기 전수많은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의 공식적인 가설은 소연 씨가 낯선 사람에 의한 납치살인 사건의 희생자일 가능성에 기울었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족 특히 어머니는 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어딘가로 자발적으로 떠났다고 항상 믿었고 이 믿음은 그녀가 매일을 버티게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언론과 여론은 약혼자 김민준 씨를 중심으로 맴돌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애정 문제와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컴퓨터에서 나온 데이터로 인해 유일하고 무서우며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가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가설은 이지훈과 병적인 짝사랑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복원된 채팅 내용은 상세한 시나리오를 그려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몇 달 동안 지훈은 메신저를 통해 소연 씨에게 계속해서 감정을 표현했지만 그녀는 항상 교묘하게 거절하며 그를 단지 친한 친구로만 생각한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많았습니다. 소연 씨의 일기 파일에는 지훈의 점점 과도해지는 관심에 곤란함과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다고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훈이는 좋은 친구지만 가끔 그가 나를 보는 눈빛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는 나에게 깜짝 결혼 선물을 줄 거라고 말했다. 지훈이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고 지난 5년 동안 어떤 허점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반박할 증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사팀 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디지털 증거가 강력하지만 여전히 간접 증거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백이나 피해자의 시신 발견과 같은 물리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5년 전 지훈의 진술 전체를 전문가들에게 다시 분석하게 하여 이 가설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회피했던 사소한 모순과 세부 사항들을 발견했습니다. 사회심리적 요인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친한 친구라는 이미지는 매우 신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로 여겨졌고 이것이 바로 지훈이 초기 수사에서 경찰의 주목을 쉽게 피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발견한 사소해 보이는 세부 사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채팅 기록 외의 도구들은 삭제된 이미지 파일의 일부를 복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뒤죽박죽인 데이터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며칠간의 복원 노력 끝에 그들은 이미지의 일부를 조합해냈습니다. 그것은 소연 씨의 집에서 약 15km 떨어진 춘천 외곽의 한 숲속 외딴 지역으로 가는 길을 그린 조잡한 손 지도였습니다. 지도 위에는 소연이를 위한 깜짝 선물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증인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지훈의 옛 이웃이었습니다. 신문에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읽은 후 그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소연 씨가 실종된 날 저녁 그는 지훈이 매우 늦은 시간에 차를 몰고 집에 돌아오는 것을 보았는데 차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그의 팔에는 긴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 그 기억이 무섭도록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증거로 경찰은 이지훈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충분한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체포는 이른 아침에 이루어졌고 지훈과 그의 가족은 완전히 기습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이 오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경위가 복원된 지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진흙 묻은 차에 대한 이웃의 증언을 이야기하자 지훈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무너졌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신문 끝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 특히 마지막 메시지들이 명료하게 낭독되자 이 지훈은 마침내 무너져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 메신저를 통해 소연 씨에게 다시 한번 거절당한 후 분노와 질투를 억누를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깜짝 결혼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그녀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소연 씨가 민준 씨에 대한 사랑을 단호하게 밝히고 지훈에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자 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그는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그는 침착하게 그녀의 컴퓨터에서 채팅 기록을 삭제하여 자발적인 실종으로 위장한 현장을 만들고 그녀의 시신을 지도에 표시된 장소로 옮겨 매장했습니다. 그의 자백을 바탕으로 경찰은 그 외딴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5년 만에 그들은 마침내 박소연 씨의 유해를 찾았습니다. 현재 박소연 씨가 사라진 지 24년이 흘렀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그녀는 50세의 여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지훈은 살인 및 증거인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박 씨 가족은 딸을 찾고 진실을 알게 된 후그녀를 위해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불확실성의 무거운 짐은 벗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이제 나이가 들어 딸의 비극 이후 건강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남동생 박지정 군은 아마도 누나의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누나의 묘를 찾고 개인 안전 및 기술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약혼자 김민준 씨는 수년간의 고뇌와 여론의 의심 속에서 살다가 마침내 무죄를 입증받았습니다. 그는 춘천을 떠나 결혼하여 자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비극적인 첫사랑에 대한 마음의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소연 씨가 살던 아파트는 오래전에 새로운 주인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숲은 재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춘천 시민들 사이에서 경고의 메시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건 파일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대한민국에서 범죄 수사에 디지털 포렌식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여전히 보관되고 있습니다. 증거물 특히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중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이는 한국 경찰이 디지털 증거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고 사이버 범죄 수사 부서에 대한 투자를 촉진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관계에서도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높였습니다. 박소연 씨의 사건은 경찰학교와 법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뼈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은폐된 범죄라도 정의를 향한 끈기와 때로는 범인이 디지털 세상에 남긴 보이지 않는 흔적 덕분에 결국에는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로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박소연 씨의 사건은 맹목적인 짝사랑과 병적인 집착에서 비롯된 비극이었습니다. 밝은 미래를 앞둔 아름답고 재능 있는 젊은 여성이 행복의 문턱에서 자신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초기 수사는 범인의 치밀함과 당시 기술의 한계로 인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습니다. 모든 것은 낡은 컴퓨터 한 대와 가족 및 수사관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덕분에 5년 만에야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박소연 씨가 2001년 5월 10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지훈에게 살해당했고 범인은 5년 동안 자신의 범죄를 은폐했다는 사실입니다.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서 복원된 채팅 기록과 지도 파일 그리고 범인의 자백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웃 중 아무도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 이지훈은 어떻게 아무에게도 발각되지 않고 시신을 정확하게 유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5년 동안 그는 어떻게 단 하나의 허점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안고 살아왔을까? 이러한 미스터리들은 아마도 영원히 그와 함께 감옥에 묻힐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값비싼 교훈을 남겼습니다. 개인 안전에 관해서는 위험이 항상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의 가면 아래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수사 시스템에 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기술을 오래된 사건에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해서는 침묵이 범죄를 도울 수 있는 반면 이웃의 작은 정보 하나가 사건 해결의 열쇠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가족이 남긴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소연이를 위한 정의를 얻었지만 아이를 다시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딸의 이야기가 경각심을 일깨웠던 가정도 비슷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소연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 사건이 아니라 삶의 연약함과 예측할 수 없는 인간 마음의 어두운 구석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것은 정의를 찾는 사람들의 끈기를 기리고 완벽한 범죄는 없다는 진리를 확인시켜줍니다. 흔적은 앞으로도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이들의 기억을 기리고
실종된 가족을 애타게 찾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와 같은 이야기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